여러분, 삼성중공업 주가가 최근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건 최대 13조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지,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실적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승이 일시적인 기대감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인지까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 계약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걸까요? 답은 지금 거제조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에 있습니다. 현재 거제조선소 도크에서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향할 FLNG,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가 발주한 FLNG, 그리고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이 주문한 FLNG까지 초대형 설비 3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척을 만드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설비를 3기나 동시에 건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 조선업에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시장이 삼성중공업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번 조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발주한 나라도 다르고 최종 설치될 바다도 전부 다른 설비들이 한 곳에서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척 짓는 데만 몇 년씩 걸리는 설비를 사양과 운영 환경이 전부 다른 3척씩이나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조선소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죠. 사양도 다르고 운영 환경도 다른 설비를 동시에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술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만큼 전 세계 발주처들이 이 조선소의 기술력을 믿고 맡기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거제에서 세계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캐나다행 설비의 진수식이 거제 조선소에서 열렸어요. 발주처 관계자들을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회사 쪽은 앞으로 다가올 FLNG 양산 시대에 맞춰 속도를 더 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 3척의 수주 금액을 전부 다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6월 2일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북미 지역의 한 발주처로부터 FLNG 한 기를 추가로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금액은 4조 3,301억 원. 인도의 일정은 2030년 7월로 잡혀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 발주처가 미국 루이지애나 해상에서 FLNG 3기를 활용해 연간 최대 1,32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는 그 첫 번째 설비라는 거예요. 후속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설비까지 추가 수주될 경우 전체 사업 규모가 13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죠. 10조 원짜리 사업이라 불리던 회사가 이제는 13조 원을 향해 가고 있는 셈이에요. 게다가 이번 수주 덕분에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도 28척 83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연간 목표로 잡은 139억 달러의 60%를 벌써 채운 거죠.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가봐야 해요. 도대체 FLNG라는 게 뭐길래 한 척에 3조에서 4조 원이나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바다 위에 가스 공장을 통째로 띄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그게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이게 깊은 바닷속에도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고 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캐서 가져오느냐였죠. 예전에는 바다 밑 가스를 캐려면 수백 킬로미터짜리 파이프를 깔아서 육지 공장까지 끌고 와야 했어요. 파이프 까는 비용, 공장 지을 땅을 사는 비용, 거기에 환경 영향 평가까지 더해지면 시간도 10년 단위로 걸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외딴 바다 한가운데 작은 가스밭은 아예 손도 못 댔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그 공장을 통째로 가스가 있는 자리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파이프도 필요 없고 땅을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FLNG예요. 가스를 캐고 정제하고 얼려서 운반선에 옮겨 싣는 과정을 한 척이 전부 해내거든요. 그러니 만들기도 어렵고 잘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거의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거죠. 이게 왜 무서운지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귀한 기술이 한때는 삼성중공업을 거의 무너뜨릴 뻔한 사업이기도 했어요. 2014년 말 국제 유가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바다에서 자원을 캐던 발주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나섰거든요. 미국에서 새로운 자원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름값 자체가 무너진 영향이 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만들어 놓은 설비를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 그 거대한 구조물은 조선소 한 구석에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회사는 한 해에만 1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는 한 해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려 8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적자 속에서 보낸 셈이죠. 발주처 입장에서도 그만큼 큰 돈이 걸린 설비이다 보니 기름값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계약을 재검토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 조사하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8년 연속 적자. 보통 회사라면 진작에 사업을 접었을 만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삼성중공업은 끝내 이 사업을 손에서 놓지 않았거든요. 적자를 견디는 동안에도 안에서는 조용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계와 구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 연결하고 여기에 디지털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차례로 입혀 나갔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이걸 3가지 전환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예전 같으면 설계가 조금만 바뀌어도 현장에 늦게 전달돼서 이미 끝낸 작업을 다시 뜯어내야 했어요. 도면 하나 바뀔 때마다 며칠씩 날아가고 며칠이 날아갈 때마다 비용도 같이 날아갔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정보가 곧바로 생산 현장까지 이어지면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일을 시스템이 대신 잡아낼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 실제 조선소와 똑같은 환경을 컴퓨터 안에 한 번 더 만들어서 미리 지어보고 문제를 찾아내는 방식까지 도입했다고 해요. 한번 만들어본 방식을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아두니 다음에 비슷한 걸 만들 때는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는 거죠. 처음엔 한참 헤매던 일도 정리된 방법만 있으면 다음번엔 훨씬 수월하게 해내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단순히 적자를 줄이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한번 쌓은 경험이 다음 설비를 지을 때 그대로 자산이 되는 구조를 만든 셈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끌고 온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설계 분야를 지켜온 이동현 부사장 같은 인물들이 회사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도 같은 자리를 지켰거든요. 동료들이 떠나는 걸 지켜보면서도 도면을 놓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거죠. 저도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긴 시간을 버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넘어졌던 사람이 가장 먼저 다시 일어선 셈이니까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와서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묵묵히 버틴다는 것, 사실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술, 결국 이동현 부사장 같은 임원 한 사람이 혼자 만든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도면을 그리고 용접 로봇을 다루고 디지털 트윈을 설계한 수많은 기술자와 연구원들이 함께 버텨낸 결과예요. 그런데 정작 이런 분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들려와요. 조선소에서 직접 일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우리 조선 기술이 반도체 못지않게 경이로운 수준인데 그걸 만드는 연구원과 기술자들의 처우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현장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특히 국가가 나서서 키우는 연구 인력 이수로 처우가 박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의사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같은 대우가 계속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인 거죠.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일수록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의 자리는 그대로라면 이 흐름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삼성중공업 한 회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선이든 반도체든 결국 다음 세계 최초를 만들어낼 사람은 지금 어딘가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장에 있는 선배 기술자들의 처우가 어떤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처우 문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아 올리는데 또 다른 8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대우가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보시나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최근 한 시장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새로 발주된 FLNG 10기 가운데 6기를 삼성중공업이 따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절반을 훌쩍 넘는 점유율이죠. 한번 계산해봤어요. 10척 중 6척이면 사실상 한 회사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FLNG라는 분야 자체가 삼성중공업이라는 이름과 거의 같은 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쟁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국에서 유일하게 FLNG를 만들던 민간 업체가 최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안 그래도 기술 격차가 큰 분야인데 유일한 경쟁자마저 힘을 잃고 있는 셈이죠. 일본과 유럽의 전통 강자들도 일찌감치 이 시장에서 손을 뗀 상태고요. 결국 남은 건 삼성중공업 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쪽이 흔들리는 사이 다른 한쪽이 자리를 더 단단히 다지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이런 결과들이 쌓이면서 조선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한 증권사 분석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90% 넘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연중으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가까운 수주 파이프라인이 아직 더 남아있다고 하니 지금 보고 있는 변화가 일시적인 반짝 실적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 소식이 알려진 날 주가도
함께 움직였어요. 시장이 이번 수주를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이런 소식이 멀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연기금이 조선 관련 기업에 적지 않은 돈을 넣어두고 있다 보니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건 우리 노후 자산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조선업이 살아나면 거제나 울산 같은 지역의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고 협력업체와 식당, 상점까지 다시 활기를 띠게 되거든요. 자식이나 손주 세대의 취업 문턱에도 분명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회사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 하나의 살림살이와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 셈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숫자로도 이런 변화가 또렷하게 드러나요. 올해 1분기 매출은 3조 6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8% 늘었고 영업이익은 3,917억 원으로 218.2%나 뛰었어요. 멈춰있던 두 번째 도크까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분기마다 이익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지난해엔 매출 10조 원을 넘기는 기록도 세웠죠. 적자의 늪에서 8년을 버틴 회사가 이제는 매분기 성장세를 갈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소름이 돋아요. 8년 연속 적자를 내던 회사가 지금은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두 해 반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한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42,000원대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8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를 두고 나온 전망이라는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숫자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이었어요. 8년 연속 적자를 내는 사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는 것, 그 사업으로 세계 시장을 통째로 가져온다는 것 모두요.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그 불가능을 하나씩 가능으로 바꿔왔어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삼 느낀 게 있어요. 한때는 회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업이 지금은 회사를 가장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한 회사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위기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13조 원을 향해 가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 지켜볼 일이에요.